뉴욕 증시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물량 부담에 소비, 내구재 주문 등 각종 경제 지표의 내용이 엇갈리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0.12%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가 성탄절 연휴 휴장을 앞두고 거래가 대폭 줄어든 가운데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포르투갈과 헝가리 신용 등급을 한 단계씩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소비 심리가 크게 개선되면서 석유 수요가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에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말 휴일 시즌의 할인 판매와 고용 상황 개선에 대한 기대에 12월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지난 6월 이후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톰슨 로이터 미시간대가 발표한 12월 소비 심리 지수 확정치는 74.5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11월 소비 지출이 전월에 비해 0.4% 증가하면서 5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11월 신규 내구재 주문은 전달보다 1.3% 감소했습니다. 운송장비를 제외한 내구재 주문은 2.4% 늘었지만 항공기 운송 부문의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 증시의 김종성입니다. 이 유럽 그리고 미국 증시 혼조세를 각각 보였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는 탓일 수도 있겠지만 피치가 포르투갈과 헝가리 신용 등급을 조정을 했고요. 미국에서는 각종 경제 지표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럽과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이 자세한 소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양재짐의 이 박현욱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우 산업지수는 14포인트 상승하여 0.12% 상승했고요. 11,57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S&P, 그리고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삭스 지수는 소폭 하락했는데요. 큰 폭 하락은 아니고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는 1.82포인트 하락한 0.07% 하락해서 2,665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은 2.07포인트 하락한 0.16% 하락 1,256포인트에 끝났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1.31포인트 하락해서 0.32% 하락한 412.78로 끝났습니다. 대체적으로 거래량 많지 않은 가운데 연말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소강 국면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내용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 사정이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좀 줄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실업수당을 받는 전체 실업자 수도 2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거든요.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가 감소를 했다. 그래서 실업수당 청구가 예상을 부합했다라는 뉴스가 주요 헤드라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42만 건으로 전주 대비해서 3천 건이 감소했다고 나타났고요. 이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전체 실업자 수도 2년 내 최저를 기록했다는 뉴스였기 때문에 이는 고용시장에서 서서히 경제 지표 회복의 의미로 해석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주택 판매가 예상보다 많이 늘지 않아서 시장의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인데요.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규 실업수당 대비해서 주택시장은 아직은 회복이 천천히 진행되는 느낌이고요. 11월 신규 주택 판매가 예상을 하회를 했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가 29만 채로 전월 대비해서 5.5% 상승을 했지만 이는 예상치보다는 30만 채를 하회하는 수준이었고요. 주택시장이 회복이 생각보다는 느리게 진행되어 있다는 의미고 또한 10월 신규 주택 판매 27만 5천 채로 하향 수정되었습니다. 네. 내구재 주문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 내용이 좀 좋지 않았다 이런 평가거든요.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악재로 작용할 만한 그런 내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구재 주문 결과도 한번 살펴보죠.
예, 11월 신규 주택 판매처럼 11월 내구재 주문 또한 예상을 하회를 했습니다. 11월 내구재 주문은 전월 대비해서 1.3% 감소를 나타냈고요. 이는 또한 예상치 컨센서스보다는 0.5% 더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자본재 주문 증가로 경기 회복 기대감은 높였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운송 장비 제외한 내구재 주문은 2.4%가 상승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항공기 운송 부문 하락세로 전체 내구재 주문은 하락하였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반면에 지금 소비 관련 지표들은 상당히 괜찮다라는 평가거든요. 먼저 12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죠. 예, 지금 소비 부분은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규 주택 그리고 실업수당 내구재 주문은 좋지 않지만 12월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는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12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74.5를 나타냈는데요. 이는 6개월 내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전월 11월 대비해서 전월 71.6을 기록한 소비자 신뢰 지수 대비해서는 상승하였고요. 그렇지만은 예상치인 74.7보다는 소폭 하회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경기 상황 지수 그리고 소비자 기대 지수가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고용 시장이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유통업체 할인 판매가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지난달 소비도 많이 늘었다는 평가예요.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얼마나 나왔나요? 예, 지금 소비자 신뢰 지수에 의해서 11월 개인 소비도 5개월째 상승을 보였습니다. 11월 개인 소비는 0.4%를 상승을 했는데 예상치 컨센서스 0.5%보다는 하회를 했지만 어찌되었든 5개월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경제에 대한 개인 소비자들에 대한 신뢰 상승으로 보여지고요. 11월 개인 소득은 0.3%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는 예상 컨센서스 0.2%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를 나타냈는데요. 이는 인플레이션 억제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좀 억제가 되고 있다. 이 소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유럽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영국 FTSE 100 지수가 이 장중에 6,000선을 돌파하기도 했고요. 영국 쪽 흐름은 좋았는데 전반적으로는 혼조세였어요.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정리해 보죠. 네, 지금 미국 증시를 일별로 보시면 꾸준한 우하향세고 거의 조정이 없습니다. 지금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요. 영국 FTSE 100 지수는 12.58포인트 상승한 0.21% 상승한 5,996에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독일 프랑스 지수는 소폭 약보합을 보였는데요. 독일 닥스 30 지수는 10.23포인트 상승한 하락한 0.14포인트 하락한 7,057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프랑스 CAC 40 지수도 8.39포인트 하락한 0.21% 하락한 3,911포인트로 지금 전반적으로 독일, 프랑스 지수는 약보합을 보였지만 프랑스는 강세를 보였는데 네. 지금 구체적으로 좀 보시면 구제금융을 받은 아일랜드의 얼라이드 아일리시 뱅크가 국유화되면서 주가가 약 20% 정도 빠졌고요. 네네. 그리고 스웨덴 최대 철강 업체인 사브가 4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전망 때문에 약 한 3% 정도 하락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소비재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지만 지금 아일랜드 국유화 관련된 주로 금융주가 그리고 원자재 관련주가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24일, 25일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네. 독일 증시가 24일 휴장을 하고요. 네. 영국, 프랑스는 오전장만 열리는 거래량이 많지 않은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독일 증시는 24일 하루 휴장을 하고
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 오전장만 열린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이 각국 신용 등급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이번에는 피치가 포르투갈 그리고 헝가리에 대한 신용 등급을 한 단계씩 하향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전해 주십시오. 예, 지금 피치가 포르투갈, 헝가리 신용 등급을 말씀하신 대로 한 단계씩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포르투갈은 기존에 AA 마이너에서 A 플러스로 A가 없어진 AA에서 싱글 A로 내려갔죠. 싱글 A 플러스로 한 단계 하향 조정이 됐고요. 자금 조달 어려움 때문에 전망 또한 부정적 네거티브로 하향을 했습니다. 또 포르투갈에서 헝가리 또한 트리플 B에서 지금 트리플 B 마이너로 강등을 했는데요. 이 또한 정부 부채의 위험 때문에 전망을 부정적으로 동시에 하향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S&P 같은 경우는 프랑스의 신용 등급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프랑스 경제는 좀 튼튼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는데요. 그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럽 쪽에서 포르투갈, 헝가리 신용 등급을 한 단계 낮추었지만 지금 S&P 다르죠. 피치는 유럽계 신용평가 회사고 네. 미국계에 근거한 S&P는 프랑스 신용 등급을 기존의 트리플 A를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전망 또한 스테이블 안정적으로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신용 등급이 좋지 않은 헝가리, 포르투갈, 아이리시 이렇게는 조금은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있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신용 등급이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에는 큰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상품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연일 강세예요. 지금 91달러 선을 넘어섰는데 시장에서는 또 우려할 만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제 상품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조금 증시와는 조금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유가가 많이 올라갈수록 혹시 투자자분들께서는 주가가 빠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WTI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수록 저희 나라 코스피 지수는 계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상관관계가 오히려 미국의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와 거의 버금갈 정도로 강한 코릴레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상품 가격이나 국제 유가가 올라가는 거가 저희 나라 코스피 지수에 전혀 악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일 유가가 소비 심리 상승 회복에 의해서 역시 또 상승을 했습니다. WTI가 91.51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금값은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상승을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소폭 조정을 보였는데요. 6.9달러 하락을 했고요. 온스당 지금 1380.5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유로당 달러는 0.3% 하락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지금 83.48로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 시장을 지금 잠깐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네네. 지금 저희 나라는 원달러 원화 대비 지금 달러만 보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글로벌 매크로 자금에서 유로 대비 달러를 좀 더 많이 보셔야 되고요. 전일 마감 유로가 지금도 계속 FX 마진은 계속 시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플러스로 반전을 했지만 전일 시장에서 1유로당 달러가 0.001로 하락한 0.11%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유로가 달러 대비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증시에는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 주요 일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예, 지금 28일과 30일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2월 28일 화요일에는 10월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12월 소비자 기대 지수가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 목요일에는 12월 시카고 PMI 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 양재지점의 박현욱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데이 박미라입니다. 글로벌투데이에서는 매일 발빠르고 보다 새로운 지구촌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2월 24일 AP통신 주요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전쟁 범죄자를 수감하고 있는 관타나모 수용소의 수감자 이송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들이 미국 의회를 통과해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는 수용소 폐쇄 계획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 상원과 하원은 레인더 세션 마지막 날 관타나모 수용소 수감자들을 미국 및 다른 지역으로 이송시키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방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인권 침해와 사법 절차 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고 이곳 수감자들을 군사 법정이 아닌 민간 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날 통과된 국방 예산안에는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에 투입될 막대한 규모의 전쟁 비용도 포함돼 있어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도 무작정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조항들에 따르면 관타나모 수용소의 수감자 이동을 제한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이번 회계 연도에는 관타나모 수감자들을 처벌 목적으로조차 미국 내로 이송하기 위해 예산을 쓸 수 없고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안전을 보장하며 승인하지 않고서는 다른 나라로 수감자를 이송시키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한 수감자 수용 목적으로 미국 내 시설을 구입하거나 새로 짓기 위해 예산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77세 생일을 맞은 일본의 아키히토 국왕이 자신의 건강이 전과 같지 않다는 뜻을 밝히면서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키히토 일왕은 생일을 기념한 회견에서 일본의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의 괴로움을 잘 모른다고 말했는데요. 아키히토 왕은 자신도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사람들을 만날 때 큰 소리로 말해달라고 이야기한다며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한 소회를 전했습니다. 또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요즘 일본 사회에서 노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더 많이 이해해줬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와 함께 아키히토 왕은 이웃 국가들과의 우호 교류를 증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 문제에 대해서는 내 입장에서 이에 대한 언급은 삼가고자 한다고 피해 나갔습니다. 그는 외국 방문과 관련 외국 국가 원수들의 초대를 받고 있지만 정부가 검토해 결정하고 있다며 방문지가 결정되면 힘을 다해 의미 있는 방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왕의 한국 방문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코트디부아르의 전국 혼란이 인권 유린과 사망자 발생 등으로 걷잡을 수 없는 극한 사태에 치닫고 있습니다. 유엔은 코트디부아르 대선 이후 유혈 폭력 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173명에 달하며 90건의 고문과 가혹행위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강경화 부대표는 이날 코트디부아르 대선 불복 및 폭력 사태를 주제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회의에서 사망 173명, 고문 및 가혹행위 90건, 체포 및 구금 471건, 실종 24건 등이 유엔 관계자에 의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강 부대표는 유엔 관계자의 활동에 대한 통제 때문에 불행하게도 대량 안매장을 비롯한 모든 심각한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조사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회의는 현재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으로 정정 불안에 휘말린 잔혹행위를 중단하고 국민의 뜻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미국과 아프리카 연합의 주도로 소집됐는데요. 배트킹 주 제네바 미국 대표부 대사는 회의 앞서 국제사회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고 있는 코트디부아르 일부 세력에 대해 이런 일이 용납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스위스 대사관을 겨냥한 무더기 폭발물 소포들이 발견돼 전 세계 테러 공포가 확산됐는데요. 그 위험이 실제 폭발로 이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주재 스위스 대사관에서 소포 폭탄이 터져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로마 경찰 대변인은 이날 시내 중심과 북부에 위치한 스위스 대사관에서 우편물 담당 직원이 배달된 소포를 개봉하는 순간 폭발이 일어나는 바람에 크게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현장에 충돌한 경찰관은 53세의 스위스 국적인 피해 직원이 양손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중상이라며 당국이 현재 문제 소포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탈리아 외무부는 이번 사건이 스위스에 대한 개탄스러운 폭력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법원이 독재 정당성을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최악의 군사 독재자 비델라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제2도시 중부 코르도바 법원은 이날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야당 인사 살해 등 인권 탄압 혐의를 적용해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는데요. 비델라는 1976년 이사벨 페론 정권을 무너뜨리고 집권해 1981년까지 권좌를 유지했으며 집권 기간 31건의 정치범 살해와 5건의 고문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델라에 대한 재판은 지난 7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그는 법정 진술에서 1970년대 아르헨티나는 예소련의 지원을 받은 체제 전복 세력으로 인해 사실상 내전 상태였으며 독재는 테러 조직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독재를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1976년부터 1983년 군정 시절 어린이 500여 명을 포함해 3만여 명이 납치, 불법 구금, 고문을 당하거나 실종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르헨티나 군정은 1970년대 남미 지역에서 벌어진 이른바 콘도르 작전에도 참여했습니다. 콘도르 작전은 1975년부터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남미 6개국 군정정보기관들의 합의로 벌어졌으며 반체제 성향의 사회노동운동가,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추적, 납치, 살해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에밀 보코 총리가 이끄는 루마니아 중도 우파 정부가 또다시 의회 신임투표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야당의 큰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뉴스통신에 따르면 의회에서 표결된 정부 불신임안은 단 한 표의 찬성표도 얻지 못하고 부결됐는데요. 불신임안을 발의한 사회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표결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원 의회에서 퇴장한 가운데 표결이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정부 불신임안 표결과 연계된 단일 임금법 개정안은 자동 승인된 것으로 선언됐는데요. 이번 주 정부 불신임안이 두 차례나 표결된 것은 보코 총리가 내년 공무원 임금을 15%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과 단일 임금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신속 절차에 따른 법안 처리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개정 법안 대신 정부 불신임안을 표결에 붙여 정부 불신임안이 부결되면 개정 법안이 자동 승인된 것으로 간주해달라는 요청인데요. 이렇게 하면 개정 법안이 의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코 총리가 신속한 입법을 위해 법 개정안 표결을 정부 신임과 연계한 것은 1년 만에 4번째로 모두 성공을 거뒀는데요. 국제통화기금 등으로부터 200억 유로의 구제 금융을 받기로 한 루마니아는 재정 적자를 지난해 국내 총생산 대비 7.2%에서 올해 6.8%로 낮추기로 IMF 등에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부가가치세 5%포인트 인상, 공무원 임금 25% 삭감 등을 포함한 긴축 조치들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라크 기독교인들이 성탄절을 맞아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알카에다 위협의 모든 성탄 행사와 장식들이 취소됐는데요. 이라크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알카에다 공격으로 소수 기독교인 사회가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이라크 제2도시 바스라와 키르쿠크, 모술 등 세계 대도시 교회들이 미사 등 각종 성탄 행사와 장식을 취소하고 신도들에게 각 가정에서 이를 따르도록 강력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교회 측은 산타클로스 장식과 분장도 취소하면서 이라크 내 기독교인들에 대한 알카에다 위협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라크 기독교인들은 지난 10월 이라크 이슬람국이라는 알카에다 일선 조직의 바그다드 교회 공격으로 68명이 숨진 데 이어 바그다드 시내 전역에서 기독교도 집과 동네를 겨냥한 폭탄 테러가 잇따른 후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약과 전쟁을 선포한 멕시코에서 마약행 단원으로 활동하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10대 청소년에게 멕시코에서 처음으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멕시코 북부 치와와주 검찰총장실은 납치와 차량 절도 혐의로 기소된 18살 알프레도 크루스 구스만에게 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에서 범죄자에게 종신형 선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치와와 주의회는 지난 10월 납치범이나 갈취 가해자, 언론인, 경찰관 살해범, 2건 이상의 연쇄 살인범에 대해서는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처벌법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세사르 두아르테 주지사는 이날 멕시코 최악의 범죄 도시인 시우다드 후레아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크루스가 피랍자를 고문하고 자질을 절단했다고 지적하며 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사형에 반대하는 가톨릭 교리를 공유하고 있는 스페인과 주요 중남미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범죄자 구금 기간을 최장 30년으로 하고 있어 이번 판결은 조직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다른 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치와와주는 갱단들이 미국으로 통하는 마약 밀매 거점을 놓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이면서 지난 4년간 멕시코 전역에서 숨진 3만 명 이상의 피해자 중 3분의 1 이상이 이 주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41년) 만에 귀 속에서 진주를 발견한 남자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아덴스에 살고 있는 켈빈 라이트는 기관지 염으로 인한 통증으로 지역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응급실 간호사는 귀를 검진하던 중 귀에 박힌 작은 진주를 발견했는데요. 시간은 4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라이트가 5살 되던 해 엄마의 진주 목걸이를 가지고 노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무심코 귀 속에 넣어버린 진주가 무려 41년 동안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귀가 아픈 것은 아니었으나 진주를 빼고 나니 그의 청력이 더 나아졌다고 하는데요. 41년 만에 진주를 발견한 라이트는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손꼽아 기다리던 한 남자아이가 원하는 선물을 받지 못해 분노하는 모습이 누리꾼들에게 큰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에 올라온 한 동영상의 주인공은 귀여운 내복 차림을 한 3살의 남자아이.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부모가 준 선물을 받은 아이는 급한 마음에 포장지를 마구 뜯습니다. 하지만 선물이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된 소년의 반응이 재밌는데요. 아이는 벌떡 일어나 크리스마스 선물이 책이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된다며 거친 리액션을 보였습니다. 이 아이는 책보다 장난감 선물을 받길 희망했나 본데요. 꼬마의 격한 분노를 담은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자 해외 언론도 이를 소개하며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애플의 최고 경영자 스티브 잡스를 쏙 빼닮은 인형이 온라인 경매에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요구로 경매는 무산되고 말았는데요. 경매에 나온 스티브 잡스의 모습은 검정 터틀넥에 청바지를 입고 동그란 무태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상권 침해 등을 주장하는 애플의 경매 저주로 낙찰은 무산되고 말았는데요. 미국 경제 전문지 포천 인터넷판은 중국에서 만든 잡스 인형이 경매 사이트 이베이에 $2,500, 약 300만 원에 나왔지만 애플의 압력으로 경매가 중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티브 잡스 이름을 딴 SA 액션 피겨라는 이름의 잡스 인형은 중국 MRC 가제트란 회사가 만들었는데요. 애플은 판매 당시 즉시 이 회사에 이메일을 보내 판매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300개가 시장에 팔린 상태였는데요. 잡스는 팬들로부터 신호로 수확한 데다가 시장에 나온 수량마저 한정되는 바람에 이 인형의 수집 가치는 치솟고 있습니다. 후덕하게 살찐 다람쥐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얼핏 보면 정말 다람쥐일까 싶기도 한데요. 영국 데일리메일은 누가 도토리를 다 먹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사진 속에 등장한 다람쥐는 살이 잔뜩 오른 상태로 여느 다람쥐보다 큰 몸집을 갖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 정면을 응시하는 사진에서는 다람쥐의 살이 옆으로 흘러내려 체중 조절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는데요. 다람쥐에게 먹이를 제공한 사람은 제임스 펠프스로 미국 미시간에 거주하고 있는 51세 남성입니다.
펠프스는 다람쥐에 대해 극진한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한편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후덕한 다람쥐 정말 귀엽다. 배가 빵 터질 것 같다는 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돈다발이 가득 묻힌 진짜 노다지가 발견됐습니다. 중국 송나라 시대에 쓰이던 화폐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중국에서 송나라 시대 화폐가 가득 묻힌 지하 동굴이 발견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산시정 화산의 한 집안 공사 현장에서 발굴한 이 돈다발은 동굴 입구에서 1m가량 이어지는 엄청난 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동굴 바닥뿐 아니라 옆 벽면과 천장에까지 매장돼 있어 더욱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요. 화산 물문고조사위원회는 엽전의 양이 최소 2톤에서 3톤에 달하며 현재까지 중국 발굴 역사상 가장 방대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엽전 유물에는 송대에 쓰이던 10여 종의 화폐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에는 상당한 가치를 지닌 것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송대 이전 또는 이후 시대의 화폐나 엽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동굴은 당시 엽전을 보관하는 은행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부모는 물론 병원 또한 남자아이로 알고 있던 신생아가 4주 만에 여아로 밝혀져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베리니 행에서 태어난 맥킨지 히스콕이 병원 재검 결과 여자아이로 변했습니다. 맥킨지가 태어났을 때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있어 그의 부모는 물론 병원 측 역시 남자아이로 착각했는데요. 하지만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아들이 뭔가 잘못된 것을 느껴 재검을 통해 맥킨지가 여자아이였음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맥켄지는 비정상적인 호르몬 분비 때문에 희귀병인 효소결핍증을 앓고 있는데요. 이에 이들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맥켄지에서 케니로 변경했으며 수술 또한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글로벌 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생동감 넘치는 소식으로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기업 10곳 가운데 8곳이 내년 매출 목표를 올해보다 높게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 및 연구개발 등 투자 금액도 올해보다 늘리겠다는 기업이 과반을 넘는 등 투자 심리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은 내년에 국내 주식을 12조 원가량 더 사들이고 채권은 1조 원 이상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터키 시노프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케이는 양국 간 기본 합의가 이루어졌고 세부 조건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윤용로 전 중소기업은행장 후임에 행장대행인 조준희 전무이사가 내정됐습니다. 중소기업청은 201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금리를 최대 0.43%까지 올리는 등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공공자금 관리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김영필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기업들이 내년 매출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그만큼 상당히 내년도 우리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투자 심리가 살아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내년도 경기가 좀 나아질 거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국내 기업 10곳 가운데 8곳이 내년도 매출 목표를 올해보다 높게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매출을 10% 이상 상향 조정하겠다는 기업도 절반을 넘어섰는데요. 또 내년에 시설 및 R&D 등 투자 금액도 올해보다 늘리겠다는 기업이 과반을 넘어서는 등 투자 심리가 크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서울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체 54곳의 CEO와 CFO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기업 경영 전망 및 투자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국내 경제가 다소 부진이 예상이 되지만 수출 확대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이 같은 경영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7월에 실시한 올 하반기 경영 전망 설문조사 때보다 높은 수치인데요. 우선 2011년 매출 목표를 묻는 질문에 올해보다 목표를 높게 잡은 기업들이 80%를 기록했습니다. 네. 세부적으로는 10% 미만 상향이 26%, 10에서 20% 내 상향이 46%,
20에서 30% 내 상향이 2%이고 30% 이상 오를 것이라고 내다본 업체들도 6%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조선과 철강, IT 등의 업종에서 매출을 높게 설정할 때는 응답이 높게 나왔습니다. 반면 내년 매출 목표를 2010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기업은 고작 16%에 그쳤는데요. 투자금을 늘리겠다는 기업도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네네. 내년에 설비와 R&D 투자를 합한 전체 투자 금액에 대해 올해보다 10% 이상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무려 40%나 기록했는데요. 네. 아울러 투자 금액을 10% 미만 상향하겠다는 기업도 16%를 기록하는 등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56%가 투자를 늘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연금이 내년에 대대적으로 주식 비중을 늘린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12조 원 가량을 더 늘린다고 하는데 반면에 채권 시장 쪽으로는 규모를 약간 줄인다고요. 네, 대표적인 국내 연기금이죠. 국민연금이 내년에 국내 주식을 12조 원 가량 더 사들일 예정입니다. 네. 즉 국민연금이 12조 원 국내 주식을 더 산다는 얘기는 국내 증시가 그만큼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반면 국내 채권을 1조 원 이상 줄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2010년도 제5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년도 자산별 투자 규모 금액, 위탁 운용 비중 등을 정했는데요. 네. 이날 확정된 투자 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금융부분 전체 투자 금액은 올해 313조 원에서 내년 말에는 335조 원으로 약 22조 원가량 늘어납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국내 주식에 집중 투자되는데요. 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투자를 내년 말 60조 원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네. 이는 올해 48조 원보다 약 11조 원 이상 늘어나는 것인데요. 네. 국민연금이 내년도 국내 주식 시장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풀이가 됩니다. 해외 주식은 투자 금액이 현재 19조 원에서 22조 원으로 약 3조 원가량 늘게 되는데요. 네. 국내 주식에 비해 규모는 적지만 증액 비율은 15%로 기금 전체 투자 증감은 7%보다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해외 주식 시장에서도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은 내년 7월 첫 해외 사무소를 뉴욕에 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반면 채권 투자 규모는 줄이게 되는데요. 국내 채권 투자 금액은 214조 원에서 213조 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해외 채권 투자 금액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13조 원으로 유지가 되는데요. 내년에는 국내 잠재 성장률 하락 및 제한적 인플레이션 등으로 시중금리가 완만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서 채권 투자의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나 대체 투자 금액은 17조 원에서 26조 원으로 크게 늘리는데요. 네.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비롯해 국내 부동산 등 투자 규모를 적극적으로 증액할 방침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은 내년도 목표 추가 수익률을 올해와 동일한 0.45% 정도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네. 국민연금, 국내 주식시장, 그리고 또 해외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번 내용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채권 투자에 대해서는 시중금리가 완만히 상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투자 매력이 조금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쪽으로 오히려 더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소식 한번 들어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이후에 대규모 국제 프로젝트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원전 수주에 대해서는 이 터키 이쪽으로는 또 수주가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또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일본 쪽으로 지금 이 턴이 또 넘어간다. 이런 예.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지금 사실상 일본 쪽으로 넘어가게 생겼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점 때문에 네. 비난의 나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터키가 일본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할 것을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 전선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는데요. 23일 일본 언론과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터키와 일본이 이번 주에 흑해연연의 시노프 원자력 발전 건설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은 오하타 아키히로 일본 경제산업성이 24일 일본을 방문하는 타네르 이올드즈 터키 에너지 천연자원 장관과 원자력 협정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 협정은 양국이 원자력 발전 도입을 위한 기술 이전과 인재 육성, 법제 정비 등에서 양국의 협력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총 사업비가 200억 달러에 달하는 시노프 원전 사업은 우리나라가 지난 6월 터키 측과 정부가 협력 MOU를 체결하면서 사실상 수주에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터키 측이 금융주도를 포함한 정부 간 조약을 요구하면서 지난달에 최종 합의에 실패했는데요. 이후 터키 측은 일본과의 협상 개시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우리 측을 압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뒤늦게 터키 원전 수주 경쟁에 뛰어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제치고 낙찰에 성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뛰어오른 셈인데요.
일본은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터키 원전까지 수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 10월 민간 합동 조직인 국제원자력개발 주식회사를 출범시키는 등 이전과 달리 정부가 앞장서서 원전 수주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일본이 원전 수주 쪽에 좀 유리한 측면은 일본이 제로금리에 가까운 금리 상황과 일본의 시장 등급과 금융기관의 신용 등급이 높기 때문에 금융 비용이 매우 낮아서 특히 터키 측도 이 부분을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 점도 감안을 하긴 해야 하는데요. 네. 하지만 그동안 일본과 터키 MOU 체결 가능성이 나오자 그동안 엄청난 공을 들여온 우리 정부는 난감의 상에 빠진 것이 사실입니다. 네. 지난달까지만 해도 최교환 지경부 장관은 터키 원전 수준에 대해 사실상 사인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수주를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네. 그만큼 언론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그 이후 노력을 제대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터키 원전을 일본에 빼앗긴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결과가 아직 완전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번 결과 어떻게 나오던 간에 한순간도 방심을 하면 안 되고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요. 윤영로 중소기업은행장이 아니라 기업은행장이죠.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했습니다. 그 후임이 과연 누가 될 것인가 큰 관심을 끌었는데 내부에서 또 정해졌다고요. 네, 어제죠. 금융위원회가 조준희 기업은행 전문이사를 단독으로 청와대에 차기 행장으로 제청을 했습니다. 네. 사실상 내정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단독 제청이기 때문에 커다란 흠집이 없다면 바로 기업은행장에 임명이 되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기업은행이 지난 1961년 출범 이래 줄곧 기업은행장은 관료 출신이라는 등식이 성립됐지만 이번 네. 인사로 등식이 깨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기업은행의 내부 승진 행장은 지난 1996년 농업은행 출신인 김승경 행장이 있었지만 기업은행 공채 출신으로서는 조준희 전무가 최초 사례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금융계에서는 이 때문에 이번 내부 인사 출신 기업은행장 내정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영자율권 확대 시범기관으로 선정됐던 기업은행이 이번 인사를 고리 삼아 명실상부한 자율경영의 날개짓을 펼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은행을 잘 아는 조준희 전문이사가 행정 사령탑을 맡게 되면 기업은행이 매 3년마다 겪어야 했던 시행처를 줄일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지금까지 줄곧 관에서 행장이 오다 보니 은행장 교체 시마다 조직과 경영 방향을 재점검하는 예열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네네. 즉 행장이 3년마다 바뀌면서 그동안의 경영 방향을 바꾸거나 아니면 인사를 대폭 개편하는 등 좀 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금융계에서는 이 때문에 기업은행이 매 3년을 주기로 채용 경영자 리스크를 겪고 있다는 반응을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조 내정자의 등장은 기업은행 역점을 진행해온 중소기업 지원 업무도 더 보다 탄력을 붙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기업은행 민영화 방침도 첫 내부 출신 인사가 행정으로 나오게 되는데 일조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네. 중장기 목표이긴 하지만 정부는 기업은행 민영화를 정책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이제 관료 출신 인사가 가기에는 민영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내부 인사가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은행 향후 자율개혁 측면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내부 승진 인사가 됐기 때문에 외풍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관치 논란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고요. 전문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에 크게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정책자금 금리를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정책자금 대출 금리를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는데요. 정책자금은 정부가 이제 중소기업 등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정부가 이제 내년부터 2015년까지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정책자금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201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금리를 최대 0.43%포인트까지 올리는 등 향후 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정책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절하는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2,200억 규모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은 내년에 0.43%포인트 인상된 4.38%에서 대출이 이뤄지는 등 사업 분야에 따라 금리가 0.1에서 0.43%포인트씩 오르게 됩니다. 내년에 인상된 금리를 반영하면 기존의 3.06%에서 3.96% 수준이었던 정책자금 금리는 3.49에서 4.38%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중소기업청의 한 관계자는
연간 3조 원대인 정책 자금에 7에서 8조 원 정도의 자금 신청이 몰릴 정도로 정책 자금 쏠림 현상이 너무 지나치다면서 정책 자금에 대한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대출 금리를 높이게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부는 또 시중자금 대출 금리보다 낮게 책정되어 온 전체자금 금리를 5년간에 걸쳐 공자기금의 대출 금리 수준까지 높이기로 했는데요. 중소기업계는 이 같은 금리 인상 조치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김세종 선임연구원은 유럽발 재정위기 등으로 아직 수출 불안 요인이 도사리고 있는 데다 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금융업계는 그동안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나치게 많은 대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책자금도 대출 금리를 높여서 이러한 가수요를 좀 줄여야 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출을 받지 않아야 할 곳까지 지나치게 많은 대출을 받으면서 네. 정책자금까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를 위한 방법은 대출금리를 높이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김영필 기자와 함께 오늘의 이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증시도 이 급등 피로감을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담도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조정을 받았습니다. 유럽 그리고 미국이 조금 혼조세를 보였기 때문에 또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출발 센 증시에서 우리 시장 출발 상황 그리고 또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센 증시에서 뵙겠습니다.